예,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 한 1환으로 지금 우리가 9강제를 해오고 마지막 그 단원에 와 있습니다. 10번째 좌담의 시간인데요. 워낙은 발표자 모두 참석하셔야 되는데 팬데믹이라는 이 유례없는 사태를 맞아서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해서 매우 섭섭합니다. 그러나 조금 진지한 이야기가 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번역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베트남 참전 결정했던 린드비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그 해고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만약 내가 그 참전을 결정하기 이전에 베트남의 고전소설 응웬주라는 사람이 쓴 끼우전을 읽었다면 나는 결코 참전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것은 결국 린드비 존슨은 베트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베트남 전쟁의 역사도 자기는 잘못 곡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존슨이 섭섭한 해고로 미국한테 또 패전을 안겨둔, 그리고 자기들은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결국 지고 말았죠. 그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슨은 아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우리는 아시아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시작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좌담회를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마당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하셨던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서구인의 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귀탄 없이 특별한 말 없이 여러분들의 텍스트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한승이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예, 저는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책은 잘 알다시피 이제 영국 왕립지휘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이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의 유명한 저서입니다. 지리학적 관심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풍물, 풍습을 다뤘고 1898년 1월 19일 런던의 신문사에서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같은 해에 뉴욕에서 출판되었고 여사가 생존해 있을 당시까지 11판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책입니다. 서구인이 쓴 한국 관련 저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 책은 그 방대한 주제와 자료, 생생한 현장감과 실증성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개화기 영국의 필독서로 가치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가 부족한 저에게 한마르 사회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를 살았던 영국인의 심정적인 편향과 선입견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없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비교되는 책으로 이제 윌리엄 엘리어트 그리피스의 은자의 나라 한국, 아서 맥켄지의 한국 위의 비극이라는 그런 한말의 3대 저서가 있었는데 각각의 뭐 단점들이 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역시 우리 한국 주변의 그 여러 나라들을 포함한 가장 많은 양의 방대한 자료로 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것이 제가 이제 시를 쓰는 시인이기 때문에 김수영 시인의 거대한 뿌리라는 시에서 이 책을 이제 다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김수영이 어떤 그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비숍 여사의 이런 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걸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떤 그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잘 요약해 주시나요? 두 번째 이진 선생님. 저는 이제 그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침묵이라는 책은 그 일본의 카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에도 막부 시대,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어떻게 그 탄압을 받고 탄압받는 와중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나,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지켜본 포르투갈 선교사의 어떤 시선으로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제목이 그거였어요. 주여 고난의 순간에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설이 그 카톨릭 신앙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의 흐름도 카톨릭 신앙에 너무 이제 맞춰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아시아에 미친 유럽의 영향 중에서도 종교적인 측면, 특히 카톨릭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만 너무 집중적으로 부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되는 또는 그 서양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다양하게 많을 텐데 정해진 텍스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한 군데에 너무 몰입해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일본을 한번 다뤄보고, 또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서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일본이 서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또 중국이 어떻게 서구를 받아들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봤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 예. 사실은 이 작품은 일본이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 과연 서구의 눈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중국은 중국일 뿐이라는 제목으로 조나단 스펜스의 칸의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구인들의 눈에 비친 중국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읽을 때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조나단 스펜스 책이 원래 굉장히 재밌는데 그 전에 저서들 봤을 때보다는 그런 어떤 사람을 흡입하는 그런 재미는 별로 없고, 뭔가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이 쭉 나열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읽고 난 후에도 크게 이렇게 많이 그 인상 깊게 남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 때문에 사실 주제에 굉장히 부합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 다시 읽어보면서 서양인들이 각 시기별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신분에 따라서 선교사랄지 군인이랄지 혹은 문학가랄지 이런 서로 다른 신분과 배경에 의해서 중국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았고, 또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왜곡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서 참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들을 하면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그 중국이라는 어떤 대상을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남아있구나. 그게 이제 어쩌면 근대화에 의한 그런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렇게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우리 사회 내에서 혹은 중국 내에서도 그런 시선들이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좀 문제의식이 남았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기가 분도 선생님처럼 그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추진해 온 것 같습니다. 비교적 아주 오래전부터 아시아라는 단어가 주는 엑소틱한 이국적인 그런 감정이 그들한테 선언적으로 그렇게 갖게 했는가 모르겠다는 생각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판결이 먼저 왔던 것. 두 분들, 특히 두 분, 김항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는 그걸 느꼈고요. 아까 우리 말했듯이 침묵을 읽으면서는 어쨌든 작가가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프레임으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마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다른 세계를 이해할 때 방금처럼 기행문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서사, 개인적 서사랄지 고백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느 것이 더 다른 세계, 우리 침묵이랄지 소설이랄지 어떤 것들이 다른 세계를 더 많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거든요. 그런 의문점을 자유롭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하자면은 픽션, 팩트에 가까운 서사가 좋을까 아니면 시나 소설이 더 빨리 접근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 선생님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소설가이다 보니까 소설에 대한 애정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창, 일종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치면 역사 서사나 기행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서술하는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좀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소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등장 인물을 이렇게 출연을 시키고 그래서 작가 자신이 다양한 등장 인물이 되면서 그 이해도를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엮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타인을 이해하고 다른 어떤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 서사나 기행문 쪽보다는 소설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달라서 네. 그렇단 말인가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고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근데 그 해석은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객관성은 갖지 못하죠. 네, 소설가 자신의 해석이겠죠. 그런 김한 선생님. 글쎄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런 것은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어떤 문명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다름을 차별로 또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그거를 기술하는 것도 상당히 나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개별적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그 개별적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여겼던 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문제예요. 이를테면은 헤세라든지 김남일 선생님이 첫 강좌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헤세의 시타르타하고 헤세의 기행문하고는 인도를 보는 눈이 달랐거든요. 이럴 경우에 소설로서의 헤세, 작가로서의 학자하고 여행가로서 헤세가 각각 다른 게 그 텍스트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 것 같아요. 그뿐 아니죠. 콜레드라든지 이런 분도 하트오브 다크네스라는 그 글을 쓰신 분이 아시아를 여행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경 선생님한테는 이제 질문이 조금 잘 말해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미리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선생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선생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각 장르별로 그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작가별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소설가라고 해도 또 다르게 쓰여질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강의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런 강의를 한번 하면 뭔가 찾지 않았는데 찾지는 못하고 답을 찾지는 못하고 문제의식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가 동양을 바라보는, 저는 이제 중국을 테마로 했으니까 중국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한국 또 다른 아시아 나라도 똑같은 어떤 실수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근거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해봐도 서구나
동양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보편성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 장르의 여러 글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일단은 이제 서로의 그 다양한 관점들을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제가 요즘 가보지도 않은 동남아시아 문화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역사를 알면 잘 이해를 할지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명도 너무 낯설고 왕조 명이나 인명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재밌는 소설,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지역을 소재로 한 그쪽에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며 나아가면 그 지역에 대한 혹은 그 문화에 대한 좀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펄벅의 돼지 이야기를 굉장히 감명 깊고 잘 그렸다라고 하고 중국을 정확히 볼 수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다이시지의 그 발작과 반지라는 소녀 이거 두 개를 딱 비교를 했을 때 이건 뭐라고 이 두 개의 작품 발자크와 그 바느질하는 소녀는 상당히 뒤에 나온 작품이고요. 그렇죠. 이제 문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 또 이제 중국 작가가 쓴 작품인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배경이죠. 펄벅이 이야기했던 이 농촌은 그야말로 중국이 이제 그 아편 전쟁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의아단 사건이고 그때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중국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소녀는 문화 대혁명 기간에 그 상산 하양 하방당한 청년이 그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 처녀와 이렇게 교류하면서 느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어떻게 그 예쁜 처녀하고 잘 연애를 잘 해보려고 꼬시려고 발자크를 소개를 시켜줬더니 그 처녀가 그걸 읽고는 자기는 이 발자크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살겠다고 이제 거기를 떠나버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펄벅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펄벅이 보여줬던 그 중국 농촌 전통적인 이제 농촌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 전통적인 농촌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펄벅이 그 작가보다는 더 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사실은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소녀는 그 문학 청년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늘을 때 발작을 읽고 나서 개화 의식을 싹 트는 게 이게 과연 시골 아이가 발자크 책 한 권 읽고 나서 개화 의식을 싹 터서 자기 삶을 쓰단 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건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이거야말로 서구에서 보는 동양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거 문제를 한번 가져보기 위했고요. 어쨌든 우리 전부 다 동일한 이야기네요. 개인적 관점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울러서 이제 그 신채호 단지 선생님이 그 아와 비하를 나누었거든요. 이 발자크 아이처럼 장하고 타자를 나누었는데 이건 앰프 때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걸 보면서 이걸 서양 그 시대에 1800 말에서 1900년 초 이 시기에 타자 정신과 다시 말하면 나가 아니면 다 타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면 일본, 중국은 타자
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어서 보고 이 다이시지의 이제 이 발자크가 반이라는 소녀는 외국인도 이렇게 중국을 정통하게 잘 봐서 하는데 이 친구는 서구적인 발자크를 통해서 다른 세계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러면 결국에 좀 나쁘게 말한다면은 중국의 작품으로서는 물론 본인 자신이 그 작품을 다른 작품을 볼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발자크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조금 예. 보충 설명이 필요한 예.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문혁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젊은이들이 학교를 안 예. 다니고 예. 다 이제 혁명 운동에 이렇게 어쨌든 참여하든지 아니면 이제 막 나중에 문혁 초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대부분이 그 하방 당해가지고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거의 문혁이 끝날 때까지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교양이나 소양 같은 거를 교육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문혁 시기에 하방당한 젊은이들은 거의 책을,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읽으라고 주어진 허락된 책이 뭐 택도어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옛날에 출판돼서 있었던 서양 책을 가지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훔쳐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재산들이 이렇게 공세당했던 사람들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훔쳐오거나 아니면 폐쇄당한 도서관 가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고위 간부여서 그런 외국 서적들을 가지고 있는 집 친구가 돌려보거나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죠. 그냥 단순히 서양 문학 작품 한 편이 아니라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고 보여주는 굉장히 큰 통로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명료해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어리석은 우문처럼 됐습니다만 좋았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흔히 우리가 동도서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연 저는 이제 셋째 마당인데 서양의 아시아의 대응 전략적 사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동도서기뿐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동도서기만이 우리가 이걸 가능하게 한 걸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면 고종석 선생님이 그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인이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학 1학년 들어가서 개론 입문 시간에 항상 시작한 것이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이걸 배우는데 왜 이렇게 서양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종석 선생님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인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에 못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제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과연 동도서기만 우리가 대응적 전략이겠는가?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선생님 먼저 바쁘겠지만 동도서기 중국에서는 중체서영이라는 그 표현으로 아편 전쟁 이후에 1860년부터 1893년, 그러니까 94년 그 청일전쟁까지 양무운동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양무운동을 진행하면서 내세운 일종의 캐치프레이어가 동도서기, 그러니까 중국의 중체서영, 중국의 이념이나 사상, 윤리 이런 것들이 서양보다 훨씬 뛰어난데 다만 과학기술이나 그런 새로운 지식들, 군사력에서 좀 떨어지니 그거를 융합해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제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중국에게는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변법 자강운동도 하고 모사신문화운동도 전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그 신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에 국가 전반적인 어떤 발전 방향이 서구식이 아닌 중국식 산업화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로 끝났고 다시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다시 이제 서구화, 서구식 현대화를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성장이 그 발목 상대할 만한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중국몽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들을 쭉 보면 중국도 그 중심,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에서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서구보다 낫고 했을 때는 빨리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서구의 방식들을 무차별적으로 막 수용을 하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제적인 간격이 좁혀들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전통 뭐 애교랄지 육아사상이랄지 공자랄지 이런 전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구나. 실패를 했는데도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통할 수 있고 또 서구에서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이념들을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성격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구 것이라고 중국 입장에서 서구 것이라고 무조건 내치지 않고 또 중국 것이라고 무조건 보호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서로 이야기를 듣는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즘 그래도 못하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국이라는 것들은 그 중화적 중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뭐 동북 삼성 같은 데라든지 티베트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소위 우리의 우리 조상들이 소중화라고 해서 섬겼던 그 중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네요. 사실 공산당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좁혀도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기로는 위대한 철학자인 헤겔이라든지 헤겔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동양은 너희들이 많은 걸 만들어내지만은 결국 꽃피운 것은 서양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그렇게 정신적인 울림을 줬던 막스까지도 인도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인도라는 나라는 서를 섬기고 사람도 아니고 서를 섬기는 나라다. 그래서 만약에 영국이 저희들을 지배하지 않았더라면 더 극한적인 나쁜 곳으로 갔을 것이라는 나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는 이런 예를 들어요. 매우 정말 문화적 상대성이나 단어를 몰라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 묻겠는데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동도서기 혹시 일본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동도서기라는 말은 주로 보니까 그 개화기 시절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던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중국에서는 중체서용, 중국이 몸이고 서양을 움직게 사용한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일본에서는 보니까 그 화혼양제 그러니까 일본의 혼으로 그 서양의 재능 또는 뭐 재주를 갖다 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화혼양제가 우리나라는 동도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동도서기를 많이 주장했던 경우가 온건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화파 중에서도 그 외국 문물을 좀 표현 이상하죠. 외국 문물을 좀 마시시는 분들이 주장을 했고 그 전에는 그 척화파 중심으로 그 척외 뭐 이렇게 척양 척외 이렇게 막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절의 동도서기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제 대원군의 그
완전한 그 뭡니까 나라를 완전히 틀어막자 막 이런 분위기에서 동도서기를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개화파로 우리나라를 조금 더 개화시키려고 하는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국은 갑신정변이 3.1 천하로 끝나고 나니까 일본의 그 누굽니까 선생님이 그 질문에 나왔던 인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쿠자와 예. 유키인가요? 유키치. 예. 네, 유키치인가요? 예. 네. 그분은 굉장히 우리의 갑신정변을 지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선도 드디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서 우리 일본처럼 아시아를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3일 만에 망하는 걸 보고 조선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그래서 지금껏 중국이 했던 고루한 것이나 답습하던 조선 이제는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지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표현들을 그 당시에 막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동도서기라는 말이 주로 우리가 썼던 말들인데 우리 조선에서 썼던 말들인데 그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을 기본 이론으로 하고 있었던 상비정신이 강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정신이 저 서양 것들보다 부족하다고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인문학하고 과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과학 자체가 이미 철학에서 파생하는 사상과 철학에서 파생하는 게 과학인데 우리는 과학하고 철학이 따로 노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아직도 좀 그 뭐랄까요 어렵다? 학문적인 세계에서 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지점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좀 생각도 해보고 얘기를 좀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 생각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TV 방송에서 가장 지적인 방송이라는 교육방 EBS에서 그걸 했죠. 그러면서 동도서기 이야기를 하면서 김환기 화백의 후기 그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것도 시리즈로요. 과연 김환기의 후기 그림들이 소도 동기가 될 수 있고 동도 동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은 그게 어쨌든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노력 중이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했는데 자 그럼 이 어떻던가요? 선생님 그 비숍의 이걸 쭉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서양인들이 이렇게 아시아를 일종의 이제 경제 침략이죠. 자기들 어떤 이익을 창수하기 위해서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숍 여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사실은 어떤 그 상품적인 가치 뭐 이런 걸로 출발했던 게 사실인데 뭐 개항을 한 이후로 서양 문명에 대한 어떤 수용 논리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나 이런 것은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과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좀 대화를 해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후에 서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제 수신사를 파견하고 뭐 거기 갔다 온 김기수라는 사람이 일동기후라는 책을 써서 서양에서 전래된 기술 문명을 충실하게 전달했고 조선 정부 내에서도 이제 교화된 관료들을 중심으로 군비, 기술 자강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근대적 개혁을 모색을 했습니다. 김홍집이 이제 2차 수신사로 가서 그해 이제 또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별기군을 새로 창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군대화를 추진했고요. 김윤식의 이제 영선사로 임명하여 이제 청나라에 가서 이제 뭐 화약과 탄약의 제조법도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습니다. 고종도 상당히 그 비솜 여사의 책에서도 굉장히 명민한 군주인데 그 관료들에 둘러싸여서 자기 뜻을 높이고 이런 것을 굉장히 비솜 여사도 안타까워했는데 고종도 이제 실제 이모군란 직후에 전국에 세웠던 척화기를 모두 뽑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 어떤 명을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여러 중국이나 뭐 일본에서도 뭐 그렇지만 우리 동양의 어떤 정신을 지키면서 서양의 어떤 기술이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강해지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말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성공이 됐으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빨리 좀 좋은 쪽으로 갔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본 먼저 이거 개화했던 일본의 어떤 야욕에 의해서 상당히 방해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정세가 얽혀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김항기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뭐 거기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래서 김항기 화백의 그림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자유롭게 이 부분은 좀 이야기가 좀 더 돼야 할 것 같아서 최근에 우리가 보면 이제 아까 서발턴이라든지 또 신역사주의 미시사라든지 뭐 뒤도 나오겠지만 자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보면 좀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가다가 공산당으로 가버렸고요. 네. 그렇죠? 네. 일본은 다시 황실을 만들어버리거든요. 해겔이 아시아를 폄하하면서 가장 그 나무랬던 것들이 민주화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장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화됐다는 일본도 다시 없는 항실, 무너져가는 항제를 끌어올려서 야마토 정신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갔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심지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도 우리 이씨들은 특별한 황실의 후예들을 특별한 연금을 받으면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소연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서발턴이들이라든지 미시사 이러한 것들이 서양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한 반발적인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생각들은 다들 다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붉은별로 유명한 에드가 스노우도 그렇고, 사실 조나단 스페스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했던 여러 학자들, 페어뱅크도 그렇고 이분들을 보면 중국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로 중국의 발전들을 봤던 사람들은 서구 사회의 현상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혁명에 성공을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립해가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혹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새로운 가능성을 그리고 새로운 이제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를 만들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 현대문학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그 연구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셨어요. 운동권 출신이었던 선배분들이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그런 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공산당이 초창기의 어떤 혁명적인 성격이나 개혁적인 성격은 많이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권을 좀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독재적인 부분들만 좀 더 강화된 건 있지만은 지금도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왜 서구에서 나온 이론이 저기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을까? 왜 서구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먹히지도 않는데 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저렇게 또 돌파구를 찾아갈까라는 그런 시선들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죠. 서양 특히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동아시아의 가족주의. 그럼 가족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조금 논의 자유롭게 얘기하자고 하시니까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가족 휴머니즘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가. 그러면 그들을 보면은 아버지 영웅과 그다음에 그 아버지 영웅에 의해서 구조되는 가족주의,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뭐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들의 가족주의 우리 보고 가족주의 어쩌고 하나 뭔 차이가 있나. 네. 좀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자기들의 가족주의는 아버지가 뭐랄까 가부장적이라기보다는 가족들에게 봉사하는 또는 뭐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 이미지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가족주의라고 해도 가부장이 좀 뭐랄까 이렇게 내리누르는 그래서 가족들을 이렇게 통솔하는데 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우리가 보는 그 유럽과 유럽이 보는 아시아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이 문화적 상대성으로 이걸 가야지 자기들이 옳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서구 사회에서 그 동양의 가족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민주화가 안 된다 이제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그러니까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싶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근대화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서구 열강의 침략과 약탈을 계속 당해왔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 이런 그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갈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통한 민주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에는 중국이 너무 인구가 많고 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제도를 무작정 시행을 하면 결국 그 왕조 중간중간에 나타났던 그런 혼란기들이 다시 재현될 거라는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논외이지만 저희가 촛불혁명 있었을 2016년에 중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실시간으로 그 인터넷에서 관련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제가 만난 중국 친구들이 한국은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못 배우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다 대학에 그렇죠. 계시고 상당히 그 뭐랄까 비판적인 지식인이라고 하실 만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국은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들이 다 끝이 안 좋다. 하나같이 말로가 안 좋다. 이건 굉장히 그 불안 요소다. 사회의 불안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갈 길들을 또 나름대로 평화적으로 찾고 예, 수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본인들은 그게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때요, 난스님? 우리가 예전에 그 마오든 소설도 봤듯이 서양인들이 이제 동양인을 볼 때는 이제 어떤 문명과 야만이라는 어떤 이런 대립 구조를 만들고 서양인들은 동양인들보다 하여튼 우월하다 이런 식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아시아적인 가치에 대해서 지난번 강의할 때도 조금 이제 좀 미진했지만 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게 서양은 미국도 아까 미국 이야기가 미국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세계 우월주의라는 개념도 있고 유럽도 이제 자기들의 그런 우월주의 개념 그에 반해서 이제 동양도 동양 나름대로 어떤 정신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너희들이 절대 우리를 못 따라간다 이런 어떤 것이 바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문명에 대한 편입견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맞습니다. 어떤 아까 맨 처음에 잠깐 제가 말했지만 차별과 차이
이런 것들을 좀 혼동하고 이게 잘 구별을 잘 못해서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IMF가 터졌을 때는 또 동양적인 같이 했던 이야기들이 완전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가족주의나 뭐 어떤 눈치 보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또 뭐 이렇게 어떤 시대에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가 오면 또 그것도 변하거든요. 말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 어떤 철학적인 고찰이랄지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조금 더 진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서구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내 안에 존재하는 아시아를 다시금 한번 일깨워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뭐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깊은 심오한 글을 잡아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진성이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합니다. 그 넷째 바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서구가 보는 아시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다른 아시아에 대한 시선들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자이드가 오리엔탈리즘으로서 중동을 밝혔거든요. 동아시아는 지금 세계 전 이목을 갖고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를 베트남에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동아시아나 어쨌든 극동, 한국, 일본, 중국은 이 세 개의 나라가 전국 세계 10대 강국 중에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조명을 받고 있고 스스로들을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아까 말한 차별과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서구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다른 아시아 이야기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되도록이 문학 같은 거 혹시 읽으셨다면 이제 저희가 지금 아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네팔 노동자 그 노동자들이 시를 쓰고 그 시를 책으로 묶은 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네팔의 한 노동자가 쓴 시가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시가 이제 그 서사적으로 얘기하면 시를 제가 못 외워서 뭐냐면 굶주림의 신이신 주인님, 그러니까 자기를 고용했던 한국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 덕에 나는 먹고 살게 됐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됐다. 그러니 나도 조금 행복해지고 싶으니 휴가를 달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너무 바쁘니 휴가는 나중에 써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도 좀 잘 살게 됐으니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니 휴가를 달라. 그랬더니 일이 너무 바쁘다. 그러니 다음에 길이를 잡아서 휴가를 가라.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죽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연이 뭐냐면요. 제발 이제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예, 너무 힘들고 그래서 휴식을 찾고 싶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은 일이 많고 너무 바쁘니 그 일을 다 마치고 내일 죽으렴 하고 그 시가 끝나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이 굉장히 참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가 그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고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시들이 거기에 실려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시를 쓰신 분이 농업 노동자였다고 해요. 근데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일을 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네요. 시만 남기고. 그래서 이제 이 시집에 이분의 시가 실리게는 됐지만 좀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 어떤 유럽, 우리를 무시하는 서양, 또는 뭐 우리를 무시하는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막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는 또한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문학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앞장서서 이것들을 좀 봐주고 얘기해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입니다. 뭐 많이 생각을 못해봤는데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느끼는 이제 일반적인 감정은 이제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논리로 이제 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소득도 낮고 잘 못 살아 그런 개념이 일단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보면은 그 어떤 경제 소득이나 이런 것하고 행복은 전혀 그 비례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 이제 학자들이 다 증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글을 쓰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 글의 어떤 사소한 어떤 글에도 그런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글이란 것은 이제 방금 그 이진 쌤이 그런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글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100년 전에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인데 이솜 여사가 굉장히 그 정세 분석이나 이런 게 해리하게 지금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제 단지 이제 그때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 이제 서로 이제 우리나라를 아주 획보를 했지만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더 중요하게.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100년 전 상황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참 지정학적으로나 하여튼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문화 강국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괴롭히지 않고 높은 문화의 힘으로 어떤 저기 하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갈 방향이 그런 것에 들어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다른 나라를 볼 때도 그런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걸로 그렇게 열등하게 볼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 그런 걸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가 우월하다면 그런 문화의 힘으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선생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새로 그 이야기를 하게 돼서 다 때 관련 자료들을 막 찾았어요. 이제 그 원래 그 수업을 하시던 교수님께서도 이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또 서점에서 아니면 이제 논문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동남아시아 관련 자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없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저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했던 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내가 아무리 중국 중국 연구자라고 해도 중국 문학 연구자라고 해도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로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뉘우쳤어요 최근에. 그랬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미국, 서구 유럽, 중국, 일본 그러니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우리 따라와야지 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관련 이제 책들이나 그 HK 연구단들이 있으면서 그 연구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굉장히 평파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고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혹은 노동자도 아니죠 유학생들에 대한 이 편협한 그 시선들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학생이 베트남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어땠냐 좀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학생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니까 한국말도 잘해요. 근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자기한테 베트남은 그
손으로 밥 먹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밥 먹는 게 이거는 사실 문화적인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화적, 더 우월한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에는 거기에 따른 문화적인 맥락이 있고 또 뭐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른 맥락이 있는데 베트남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는 야만적인 혹은 미개한 데서 왔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분이 몰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참 잘못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삶에서 아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시키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를 떠난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작품을 3개를 한번 읽어봤어요. 네. 아까 말했던 고전 작품 키우전을 읽었고요. 읽어봤는데 정말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그 소설은 우리나라 숙향전과 춘향전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읽는 것이 이제 아마 다 읽었겠죠. 전쟁의 슬픔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픽션이 아니라 베트남전 때 죽은, 다시 말하면 VC 전쟁을 하다가 죽은 젊은 여자 의사의 일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고 울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사람 하나 때문에 이 베트 전쟁으로 이제 뛰어들고 전쟁을 하면서 점점 왜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걸 깨달아가는 그 의사의 이야기. 네. 그 부비출입에 숨어서 물이 막 차오는데 막 젖가슴 넘어와요. 이제. 근데 미군이 오고 있는데 좀 넘어가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못 들고 나는 죽나 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고통, 질색의 고통을 막 써놓은 걸 보면은 이건 정말 절대 진짜 미군이 아니 한국군이라도 너희들을 이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